자, 오늘 볼게요. 지금이 9시 34분인데, 한번, 여러분들 기분 전환상 계속 또 하면은 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특강 형식으로 한 20분만, 어, 제가, 어, 건강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어, 건강의 그 관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운동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운동 테라피? 예. 이 운동 테라피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하지 않고, 자신의 그 건강을 극대화시켜서, 건강이 좋게,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말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이 운동 테라피라는 걸로 해서, 사업도 했었습니다. 한 1년 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근운동역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오늘은 서비스로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여기 건강 안 좋으신 분, 박종욱 교수님 건강 어떠세요? 예, 뭐, 날이 갈수록 조금씩 뭐가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일단 뭐, 혈압약 먹은 지는 오래됐고요. 아, 뭐, 그렇어요. 혈압약, 고지혈증 음, 약 먹고 있고, 예, 뭐, 골다공증이 또 심해졌다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음, B2 처방받아서 먹고 있고, 그러시구나. 뭐, 그, 여기저기, 예. 이렇게 가족 내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본인이 좀 관리가 안 돼서 그렇나요? 예, 혈압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맞춰가지고 제가 오늘 어드바이스적인 강의를 한 20분 해드릴게요. 어, 또 누가 있을까? 우리 이선영 씨는 건강 괜찮아요? 예. 지금 듣고 있으시나? 예. 김주원 씨는 건강 괜찮습니까? 젊으니까. 예.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저는 일단은 턱이 지금 많이 돌아가 있어서, 턱관절 장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스트레스성 턱관절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거 말고는 건강합니다. 오늘 제 강의하는 게 그거 다 해당돼요. 그걸 TMJ라고 하는데, 이 턱관절이 안 좋은 게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아니면 최근에 안 좋아졌어요? 어, 태생적으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느끼고 살았다가 음,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걸 음. 느끼고 검사 결과 보니까 연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이렇게 입 벌리고 할 때 드륵드륵 소리 나고 그래요? 저는 관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응. 저만, 그게 턱관절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저도 이제 아무 그런 거 의식 없이 했을 때도 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신경 써가 해도 전 소리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는 너무 음, 안 좋아서 음,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음. 턱관절이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냐면 일단 잇몸이나 이런 풍치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풍치 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턱관절이 안 좋으면 목이나 경추나 이런 데부터 허리 이쪽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 괜찮아요, 지금은? 그 목은, 어, 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뻐근하기는 한데 음, 뭐 그거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분들이. 예. 그 다음에 여기 건강 안 좋은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제가 아마 정말 이래서 내가 안 좋았구나 하는 병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목동 7단지에서 어, 제가 별명이 뭐냐면 신의 손이었어요. 마이다스 손이었어요. 어, 안 믿어지죠? 제가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홈페이지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 나무 웹 에디터 같은 걸로 그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만든 건데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웹 퍼블리싱으로 홈페이지 구축해서 책 대신 일단은 내고 나중에 제가 65세 이후에 이 책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살리려 해가 만든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좀 화면이 좀 깨진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 그 로고가 들어갔는데 그런 건 그 당시에 혁신적인 이름 10년의 경험 좀 후를 것 같긴 한데 뭐 꼭 자격증이 그때 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레퍼런스를 내가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기술 창업을 했을 때 이것도 기술 창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내 잘났다고 해도 결국은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출판이나 논문이나 이런 학위적인 거나 이런 게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걸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30대였어요. 30 그때 2000 2001년 2001년부터 2002년 사이니까 그때 제가 30 한 3세 그때인데 20대에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진 같은 게 좀 그때 좀 찍어놨었으면 제가 아마 설득력이 있을 텐데 60kg도 안 됐어요. 60kg 제 몸무게가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된 이유를 찾고자 병원에 이렇게 가보거나 뭐 이래도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우연히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와서는 뭐 고백하지만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냐면 그 여러분들 그 이단 있죠? 이단 종교 JMS 그 JMS의 그 밑에 여자 목사님의 수행 비서를 제가 했어요. 5년간. 그때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우전자 서울역 앞에 대우전자 연구소에 거기 이제 총각대 갔는데 그 이제 거기 같이 근무하는 여자분이 그 한 분은 저보고 그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는 제가 솔로 가니까 또 예쁘장한 언니니까 근데 결혼했죠. 근데 뭐 이제 뭐 미팅 해줄 것처럼 해서 이제 미팅 같은 거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반대가 그 종로교회래. 종로에 있는 종로교회래요. 갔는데 굉장히 거기 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근데 1층부터 5층까지가 다 교회인데 층마다 다른 종교의 교회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순복음 교회부터가 막 쫙 다 있는데 거기 한 4층이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그 교리가 제가 뭐 그렇게 궁금했던 게 거기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어, 뭐 사자와 붙어 뭐 다양한 동물들이 어울려서 푸른 초장에 뭐 풀을 뜯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너희 네 닭띠 아니냐? 닭과 사, 호랑이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같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연예인들 구름 같은 팬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 구름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와 은유로서 다 포장이 돼서 레벨이 낮은 사람 그거를 곧이곧대로 읽으려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은유와 비유에서 제가 이걸 보면 다 이해가 될 거다 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좀 했는데 거기 사실 저는 이제 그 교주가 정명석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거냐면 그 보니까 어, 내가 돌아온 메시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가 다시 돌아온 그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년월일하고 다 어거지로 이렇게 엮으면서 그런데 그게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좋은데 교리도 다 좋은데 그것만은 내가 뭐 그러니까 난 5년 동안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 이렇게 어떤 다른 관점에서 이 종교적으로 이거를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쿨해가지고 그냥 5년을 이렇게 다니지만 난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밑에 이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 공주 출신인데 대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주말 되면 이제 제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그 여자 목사님이 이 목에 편도선 뭐죠 이거 저 뭐 이게 많이 이렇게 편도선 이렇게 갑상선 이런 게 뭐 굉장히 안 좋아 수술을 했는데 거기 교인들 소개받아 갔는데 학문 전문의한테 이걸 수술을 받았는데 이걸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안 나와요.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백방으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안 좋은 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정명석 그분의 이제 몸을 관리해주는 그 분이 이제 카이너시올로지라 해가 미국에서 어드밴스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분야를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분이 와가지고 정명석 그분을 해주면서 이 여자 목사님을 케어를 해주는데 그걸 옆에서 보니까 막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봤어요. 안 나오던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아 나도 건강이 안 좋다. 나도 20대부터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데 나 한번 어떻게 해? 나도 이거 불치병이라나 생각하는데 내가 이게 그 인도의 요가 성같이 배에 그 동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아픈 사람 티가 확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 동남아 어디서 온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내가 몸이 팽해서 안 좋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와서 앉아보래. 그래가지고 내 몸을 맡겼는데 우두둑 우두둑 다다다다 하는데 그날 제가 소화가 평생 안 되던 소화가 자는데 잠을 자는데요. 천둥번개가 그러니까 뭐죠? 이게 지진 난 것처럼 내 속에 묵었던 체중들이 막 우두둑 우두둑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그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한 번 받고 나니까 컨디션이 그때는 좋은데 내가 소화가 갑자기 되니까 입맛이 좋잖아요. 먹으니까 더 얹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분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 받아간 좋아졌는데 이걸 계속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내한테 전수를 해달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0 줬나? 그걸 전수를 받았어. 제가. 그래서 제가 전수를 받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미국 가고 그래가지고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그때. 그래가 이제 전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전수 받은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여기 포이동에 양재 포이동에 하시던 분인데 육사 나오셔가지고 중령 출신 소령인가 중령 출신인데 어,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 거기 가서 내가 마루타가 돼가지고 나를 케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원리를 알았는데 그때 이제 TMJ라 해가지고 이, 이 턱관절이 안 좋은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몸의 중심 균형이 무너지면, 목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관련된 근육들, 이 악관절 이런데 하관절 관련의 근육도 다 이게 중심이 이게 근육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잡는데 이 근육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 관절도 이게 이제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도 있고, 그래 이게 다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 관심사가 이 척추 신경 근육 이게 맨날 보는 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건강 기구 이런 걸 제가 구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 65세 이후가 되면 뭘 할 거냐면 집에 의료기기가 한가득 있습니다. 제 방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원래는 옛날에 쓰던 건데 뭐 롤링 베드라든지 트랙션 테이블, 액티베이터 건, 뭐 목 네킹 머신 뭐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다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기계가 아니고 의료용 기계. 그 버리기에는 아쉽고, 그래서 제 몸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거 다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강이 안 좋으면 이 시간에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피 이론 해가지고 테라피 이론이 있고 정상별 운동 처방이 있고 그다음에 10분 운동 테라피 보면 이제 그 척추 신경 근육이 있는데 이 사실은 몸을 진단하는 거는 척추를 보고 진단을 해요. 척추가 자세잖아요. 그리고 신경하고 근육은 우리가 눈으로 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자세를 통해서 근육과 신경의 상태를 추측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솔루션으로서 한의학과 양학이 다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뭐죠? 이 우리가 12혈이 있지 않습니까? 12혈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머리 쪽에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다 한의학적으로나 양학적으로 다 한 80%가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은 머리를 만져보면 어디가 함몰이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건강 안 좋은 사람들이 뒤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게 만져보시면 두들두들해요. 그래서 내가 왜 두상이 이렇게 왜 두들두들하지 하는데 건강이 안 좋은 거래요. 그 어디가 안 좋으면 거기 함몰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엄청 여기 두들두들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채워지고. 근데 요 안경을 쓰면 여기가 눌려가지고 여기가 좀 쏙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경 안 쓰면 또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눌렸거든요. 이게 사람 머리가요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건강이 좋으면 거기 들어갔던 것도 튀어나오고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면 좋은 것 이게 툭 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건 움직인다. 그런데 거기는 물질적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건 한의학에서 막혀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고 양학에서는 뭐 거기 뭐 이렇게 그 세포적으로 뭔가 신경이 뭐 어떻고 뭐 어떻게 뭐 뭐가 거기도 당연히 다 그냥 정상적이 아닌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정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썩거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있는 모든 거는 이 뇌에서 이 신경 다발이거든요. 뇌가 그냥 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모든 센서의 그 어떤 연결되는 신경줄들이 머리 척추로 가서 거기 신경 다발이에요. 다발이라서 그 뇌에 결국은 건강이 몸의 신체의 건강을 또 하나의 그 축소판이고, 그리고 그럼 뇌의 신경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 척추를 사이로 흐르는 게 이거를 우리는 교감신경이라고 해요. 척추 사이로 흐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뇌에서
이 척추를 통해서 수지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의지에서 컨트롤이 돼요. 이렇게 헬스할 때. 근데 이 근육은 전부 당기는 근육이에요. 당기는 근육. 우리 몸은 밀어내는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 당기는 근육인데 이건 교감신경이 컨트롤해요. 그런데 우리 척추를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 몸의 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내장 사이로 흐르는 근육을 우리는 신경을 부교감신경이라는데 이 부교감신경은 내장 사이로 흐르는데 이 내장들은 다 뭐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컨트롤되는 살기 위한 필수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심장을 더 박동수로 올려야 되겠다,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 호흡을 더 빨리 해야 될 때 막 호흡이 가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오토매틱하게 그냥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이 위도 연동 작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교감 신경하고 교감 신경이 망가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 신경이 그만큼 활동이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신경도 활동하고 부교감 신경도 활동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네보다 돈을 좀 더 가져오면 너는 돈이 없는 그런 상태고 그걸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길항작용이라 길항 길 그 한번 볼까요? 음. 제가 이런 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막 깜짝 놀라죠. 아이고, 박 교수가 언제 또 저런 것까지 예, 여기 길항 상반된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그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는 그러니까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 몸은 만약에 교감신경이 엄청 활발하게 되면요 소화나 이런 내장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 교감신경이 활성화를 시키면요 부교감신경이 정지가 돼 있으면 어때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그렇게 우리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개가 활성화되는 건 어떻게 활성화되냐면 예, 어서 오세요. 우리가 다쳤을 때 척추나 신경 이런 사이로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그 젊은 사람일수록 생명 에너지가 더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신경적으로 우리가 세차가 보면은 뭐 전원이 더 많이 좀 그런데 이제 헌차가 되면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아픈 줄도 몰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고통을 안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한 100세 되면. 왜냐하면 이제 생명력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배터리로 말하면 이제 신생 배터리 입에 갖다 대면 새콤새콤하고 아프잖아요. 짜리짜리 똑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은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량작용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신경이 눌리거나 또는 신경이 어떻게 상처를 받거나 염증이 생기면 부교감 신경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돼요. 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항상 긴장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긴장하면요 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이제 원시 시대에 발달해가 우리가 DNA를 받은 건데 우리가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라냐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교감신경 계통에 도망갈 어떤 나의 의지 근육들이 활성화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되냐? 비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 동공이 동공이 어때요? 축소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위산이 나오고 그리고 하여튼 막 건강이 안 좋은 쪽으로 다 가요.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태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 이런 제가 이런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신경과 그 근육과 자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건강이 좋아지려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척추를 제자리로 만약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간다면 일반 요가를 하면은 그게 똑같이 하니까 효과가 좀 적은데 편심 요가라 해 가지고 똑같은 요가 자세를 가지고도 내 자세에 맞는 한쪽 방향으로 해 주면 이게 인제 척추도 좋아지면서 부교감 신경을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그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몸을 치료한다 하면은 뭔가 쿨하게 뭐 약 있죠. 보조 약품 약 먹고 막 몸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밥도 똑같이 먹는데 거기에 건강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내한테 체질에 맞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안 먹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를 좀 아시게 되면 똑같이 먹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고통 없이 사는데 이 작은 차이가 이게 삶의 질을 엄청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이런 분야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음, 지금 인터넷이 좀 불안한갑다. 잠깐만요. 예, 요런 게 있고 그래서 요런 제가 장부 조작법부터 해가 이거 제가요 누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다 편집해가 다 만든 거예요. 그림은 제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한의 그 서적 같은 거 다 뒤져 가지고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25 동작법. 그래서 만약에 이 고관절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어느 근육이 안 좋으면 그 근육에 대해서 어떤 근육이 해당이 되고 이거 했을 때 증상은 어떻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근육, 신경, 척추 간의 그 관계를 제가 조금은 남들보다는 조금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육 알고리즘에 대해서 건강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러한 얼터너티브 메디슨이 아니고 알티미트 메디슨, 대처약은 근본의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의사분이 우리 몸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요. 수술은 어때요? 유럽 양인은 아픈 부위를 제거해 주는 개념이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돼. 치료는 우리 몸이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회복을 하는데 회복력의 차이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수술을 해도 사람이 치료 상처 난 거죠. 결국은 상처 났지만은 그거를 사람마다 예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한의학에서 보면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 이것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뒤에 보면 이런 원리들 신경, 근육, 척추 간의 처방은 자세로서 하고 그다음 운동 처방은 근육과 이런 걸로 한다. 그다음에 뭐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과의 관계 그리고 척추의 그 운동 역학적인 그 균형, 척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그래서 이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물리학적으로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추 5개와 경추 7개가 12개죠. 그다음에 흉추가 12개. 딱 사람은요. 좌우로 12개씩 딱 맞아요. 그리고 이 활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밑에 척추가 무너지면 위에까지 균형이 비례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시면은 내가
이 경추가 안 좋은 사람이 왜 경추가 안 좋을까 보면 결국은 건물로 말하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 다리 길이가 다르다든지 고관절 뭐 애기들 놓고 나서 산후조리 안 돼가지고 뭐 그렇게 자세가 안 좋다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고친 사람들 결과물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는데 뭐냐면 평균보다 음이 많으면은 태음인이라고 평균보다 양이 많으면 태양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보다 양이 적은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하고 음이 적은 사람 소음인이라는데 파란색 여기선 계속 그냥 좀 불안하네요. 그죠? 불안해요. 음.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만 제가 오늘은 원리하고 다음에 맛배기로 계속 이렇게 네, 교수님. 예, 그 특강식으로 좀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태음인일까요? 태양인일까요? 소음인일까요? 소양인일까요? 네. 또,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음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은 에너지라 보면 돼요. 양은 에너지로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활동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형태라 보시면 돼요. 물질로 축적되어 있는 게 원자 폭발을 일으키면 그다음에 열이나 핵 폭발이 일어나면 거기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 빛이나 이런 거는 양이라 보시면 되고 질량이 없이. 그런데 그러니까 활동적인 사람은 양이라 보시면 되고 음은 뭐냐면 밥 많이 먹고 뭐 물 많이 마셔. 그래 몸이 좀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쪽이야. 그러면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평균보다는 그래도 뭐 건강하잖아요. 일단은 평균보다는 한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활동량보다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음이 많으니까 정상 이상인데 거기서 활동량보다 많이 먹으니까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 태음인에 가까워요. 예. 근데 사람은 체질이 바뀝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김동선 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열 많고 뭐 좀 땀 잘 흘리고 겨울에도 좀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고 이러면 태양인이 가깝거든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추위 많이 타요? 어, 그러면 양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소양인 소음인은 뭐냐면 평균보다 활동력이 적어가지고 보통 그 주부들 있잖아요. 운동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보면 살찌잖아요. 그분들은 어, 먹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활동력이 적으니까 몸이 차고 수족이 차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분들이 전부 소양인입니다. 그런데 소음인은 뭐냐면 정말 그 활동력은 정상인데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는 사람. 그러니까 소양인이나 소음인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태음인이나 태양인은 건강할 확률이 높아요. 정상보다는 활동력이 좋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뭘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동수 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본인 생각. 음,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음인이에요. 태음인.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추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같은 체질인데 이것도 태양이나 태음인이 한 종류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레벨 리커트 척도에서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우리 장영희 씨는 어디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 볼 땐 소양인인데, 어, 그냥 소양인일 가능성이. 근데 뭐 많이 아프고 그런 거 없죠. 아프고 이런 거 없죠. 어.
살 좀 찐 편이에요? 아니면 본인 생각? 아, 그러면 보기와는 다르게 태음인. 강현우, 우리 태임, 운동 좋아하고 땀 흘리고, 어, 그 보면 막 잠자는데 와이프는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막 자고, 이불 다 하고, 예, 태양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 태양인일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 먹는 것보다 더 활동량이 많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태음인이도 그렇고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한 약을 사용할 때 진단을 잘못하면 사람 잡는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살이 찌는 게 소양인이에요. 근데 살이 똑같이 쪘는데 한 사람은 태음인이고 한 사람은 소양인이야. 근데 입맛이 없게 만드는 약은 태음인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게 먹게끔 입맛이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소양인한테 진단 잘못해가 입맛이 없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그 기력이 없는데 먹는 걸 다 바람 빠진 풍선이 다 확 늙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뭐죠? 그 기능성 뭐죠? 기능성 뭐 허벌라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맹점이 뭐냐면 허벌라이프나 이런 데 먹는 게 그냥 현상은 똑같은데 거기 처방도 똑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안 맞으니까 오바이트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인 약은 별로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걸 줄여주는 뭐 입맛이 없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활동적으로 먹는 거로는 해결이 안 돼. 이분들은 어떻게든 싫더라도 밖에 나가서 걷게 한다든지 해서 기력을 먼저 올려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침을 맞더라도 그 우리 보면 처방할 때 일시적인 게 제일 좋은 게 침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예요. 이게 그 뭐죠? 이게 이렇게 부항같이 이렇게 딱에 구 뜨뜻하게 우리 단전 구는 뭐냐면 우리 그 핫팩 생각하면 돼. 그 온도로서 그냥 침으로 일차적으로 뭐가 안 좋으면 침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뜨겁게 해주고 그다음 뜸을 놓는 거 침구 뜸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뭐로 하냐면 한약이에요. 약물. 그래서 그런데 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한의원에서 사람이 침을 놔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굴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약을 먼저 먹여야 되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소양인이야. 아니, 소음인이야. 그래가지고 살은 쪘는데 사람이 비실비실해. 그러면 한의원에서 침을 놔도요. 이게 어, 소양인인 경우에 침을 놔도 살은 찌는데 주부들 대상을 보면 살은 쪘는데 침을 놔도 침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생체적으로 거기 이제 깔아앉을 대로 깔아앉아가지고 침을 놓으면 이게 덕기라고 하는데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놔도 안 아파. 생체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로 말하면 방전이 된 거와 똑같아. 방전이 되면 방전이 됐는데 스타트 계속 해도 시동 안 걸리는 거와 똑같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충전을 시켜가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운동하고 한약 같은 거 좀, 그 녹용,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녹용이나 인삼, 홍삼 이런 거 좀 먹고 운동해가지고 기력을 일단 올려야 돼. 기력을 올린 상태에서 스티뮬레이트를 해야 돼. 침을 놔줘. 그래야지 이 사람이 효과가 있지. 처음부터 침 놓으면요. 완전히 그냥 더 몸이 방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는 것도 이것도 침 맞고 나면 사람이 완전 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침만 맞아. 그러면은 내가 잘 먹고 운동을 해서 기를 먼저 올려놓은 상태에서 침을 한번 맞더라 제대로 맞으면 그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다 다치잖아요. 침 한 방이면 효과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태음인은 운동에 다쳐도 침 맞아도 효과 별로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마사지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해서 순환을 좀 많이, 아니면 운동을, 다치더라도 태음인은 운동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태음인이나 소양인은 다치더라도 일단은 기를 올려서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좋지 않을까. 이제 오늘부터 아마 상담 들어올 게 어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5분 정도 쉬고요. 그 발표를 하는데 지금 발표 순서를 지금 아닌데 누구부터 할까? 예, 그럼 제출한 순서로 할까요? 명분이 그래도 제출한 순서가 명분이 좋겠죠. 제가 누구부터 할 거냐면 발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김성윤 씨하고 이현상 씨 했으니까 오늘은 김동선 씨부터 할까요? 예, 김동선 씨부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거기서 하셔도 돼요. 공유회가. 예, 예. 공유해가지고 뭐 어, 공유 시켜놨으니까 해가지고 하고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시간 10분 후에 할게요. 예,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번 받아요. 해가지고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카톡 그거 띄워가지고 아니면 넣으셔가지고 해도 되고. 띄워놓으시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그냥 하는 거 그냥 정말 퀄리티 이런 거 따지는 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술을 통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풀어내어 예술 창업을 도와주는 직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 혹은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 예술인들은 여러 다양한 직업군들과는 다르게 각자의 개성과 고집이 아주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성과 고집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예술 생태계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어, 이 직업을 진행할 시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이신가요? 예술 창업자들이 하고 싶고 선보이고 싶어 하는 예술, 창작물 및 활동, 그리고 소비자들이 예술 창업자들에게 원하는 혹은 경험하고 싶어 하는 예술의 교집합을 찾아내어 서로가 서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술 창업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술은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미술 전시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영화, 서적, 무용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스트 형식으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예술 창업자들의 메인 기술 1개, 서브 기술 2개를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술 소비자들이 이 예술 창업자를 통해 경험하고 싶어 하는 예술적 가치를 파악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술 창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어 하는 예술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네 번째, 예술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예술 창업자들의 상황에 맞게 제시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술 창업자, 그리고 예술 소비자들의 교집합을 찾아 제공을 합니다. 보통 이 5가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5가지 큰 줄기를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며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창업 전문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역량 3가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유연한 사고 능력, 그리고 환경 이해,
사고 능력, 환경 이해, 소통 능력, 그리고 객관적 분석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예,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이제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요거를, 이제 요거를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그 책을 지금이라도 참여해가 낸다면 어떤 기조로 할 건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이루어져야지 책을 내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재 호스트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창업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비긴메이트에서 창업자를 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나의 관심사며 예전에 내가 그런 연극 이쪽에 또 해왔고,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극 계통에서의 창업자를 돕는 거를 내가 앞으로 비전으로 미션을 가지고 창업 이런 연극 문화계가 지금까지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조금 활성화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비즈니스를 내가 어시스트하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연극 창업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분야에서 내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나의 가설을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미션과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과정에서 조금은 먼저 이 분야를 왔기 때문에, 제가 나이와는 상관은, 나이가 어렸다고 해서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 독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할 만한 사항은, 그래도 창업학을 젊은 친구지만 창업학을 하고, 그리고 비긴메이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보고 느낀 점은 어떤 게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와 같이 젊은 나이에도 이 창업 쪽에 와서 이런 일을 한다면 미래의 비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내면요, 굉장히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는 나이대인데, 벌써 이 친구는, 김주은 씨는 벌써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20대에 비전을 못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방황한 친구 많은데, 본인이 그런 어떤 진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메신저 역할? 그러면은 이제, 그래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전문가가 되고, 그럼 또 할 말이 더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창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정보도 많으니까, 그 보면 그 투자 IR 쪽에 이런 데도 이제 본인이 좀 관여해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해주고, 투자 생태계를, 그래서 관점을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나는 아르바이트로 세상을 배웠다. 거기에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그 자기가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태체를 엄청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출판사에서 그걸 잘 봐가지고 이 친구의 어떤 그 경험을, 그 26인가? 그런데 누구나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책으로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강의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좀 톤을 내가 이거를, 내가 그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톤으로. 그래서 난 현재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겸손하게, 나도 지금 나의 인생을 지금 가정을 하고 지금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이런 경험을, 생각을 공유하고 싶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당신네보다는 조금은 몇 년 이렇게 앞서가면서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길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면 20대한테 되게 있잖아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20대에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다 좋아. 그런데 뭐 먹고 살지? 그게 다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종현 씨와 같은 나이대에 이야기하면 되게 아마 어디 가나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현 씨? 아직 일단은 뭐 교수님 의견도 정말 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러니까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예.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 뜻이 맞는 사람들을 좀 모집해서 예. 극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아, 지금 기획 극단을 중에. 하려고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음. 어 이쪽에서 내가 그래도 경영까지 그러니까 극단을 한번 경영까지 해 봤다라는 음. 소재까지 나왔을 때 음. 책을 써 보면은 좀 더 제 말에 음. 독자들이 제가 쓴 글에 좀 더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직은 음.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스러움도 있기는 합니다. 아, 있잖아요. 저는 요런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그 성장 스토리를 책으로 내면 공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고 나서 하는 것보다 성장 스토리로서 현재까지 그 본인의 느끼고 배우고 배우고 실천할 점 이런 관점에서 쓰고 또 그때 가서 또 쓰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때 가서 기다리면 누군가가 벌써 또 하면은 이제 포지셔닝이 벌써 브랜딩이 누군가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필요 없다. 언제라도 빨리빨리 쓰는 게 좋다. 이런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다음에 우리 누가 할 거냐면 여기 안지우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여기 넣으셔서 하실 때요. 예. 자, 공유할게요. 예. 간단해도 돼. 간단한. 자, 여기 넣으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요거 요렇게 하시면서 그냥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지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아, 일단 먼저 제가 가장 과제를 완전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먼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신행각 변전설비 선두주자 주식회사 창대인 대표 안지우입니다. 저는 여성기업가로는 거의 볼 수 없는 특수 분야의 직업군에 속해 있고요. 한전 변전소를 제주도와 경상도를 제외하고 전국의 변전설비의 유지보수를 용역하고 냉각탑 송풍기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공동 기획하게 된 동기라고 하셨는데 대학원에 들어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함께 공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용기 내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는 사업 경영이기 때문에 내 몸에 배어있는 사업가 기질, 그다음에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내려 갔습니다. 책의 핵심 과정은 29세 때부터 사업을 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직업군을 거치면서 내 몸에 배어있는 사업의 성공 노하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헤쳐나온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기업이면서 건설업에 변전설비에 또 냉각탑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수설비이고 특수하게 제조를 해야 되는 거고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 헤쳐나온 경험들, 그러면 여성 기업으로서 경영하면서 가졌던 마인드, 그다음에 10년 넘게 자기 개발을 또 해야 되는 이유, 여성 기업가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자의 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대학원에 들어온 이유 그것 또한 60대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서부터거든요. 지금처럼 현장에서 뛰지 않고 그때는 아마 60대 이후에는 지금의 직업군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많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미래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특히 한부모 가장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게 현재 우리 사회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어려울 때 그때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힘이 되어주면 용기 내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나 자신이 늘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이기에 그 방향을 보게 되고 그분들에게 작지만 긍정 모티베이터로서의 역할을 꼭 하고 싶다는 평소에도 생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기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하면서 컨설팅하고 싶은 분야는 첫째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들이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성 경제인으로서 기업을 이끌어오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이제 기업부설연구소, 여성기업 확인서, 상위 기술 등급 받는 거, 그다음 뭐 기술 등급 보통은 T5, 이런 보통은 그런데 T4부터는 한 10%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만들기 등 그 외에도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상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과정 등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에게 북쇼란 이게 지금 여러 번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거는 아마 북쇼를 하는 인터뷰는 특별한 경험일 것 같고요. 이 책에는 나의 이야기,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분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안지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아는 입장에서 어드바이스를 좀 한다면 본인이 이제 과거에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셨었어요. 뷰티 쪽으로 하셨고 그 침을 또 잘 놓으세요. 침 그 1급 무슨 친구 의사 그 1급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완전 거의 의사 수준으로 공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침도 잘 놓으시고 근데 이제 그쪽으로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신 지 한 10 몇 년 되시죠? 12년 됐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잘한 게 아니고 그 남편이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경영인으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영업 마케팅은 우리 여기 안지우 대표님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게 특수 설비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분야인데 그 변전소 있죠. 그 우리 기관 산업 변전소 거기에 가장 핵심 국가기관 변전소의 순행각 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기가 이제 이게 변전이 되면 열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순행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장소가 여러분들 그 말로만 듣던 거 있잖아요. 뭐 국가 전국의 주요 시설이 지하로 다 연결돼 있는 거.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사람이 다닐 정도의 통로에 그 전선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지하 아주 밑에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그건 누구한테도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밴드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걸 대체 불가죠. 그 회사가. 왜냐 그 히스토리를 여기서 다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독점적인 데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특수 영역에서의 영업 마케팅을 또 하시고 또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업무적인 것보다 그 개인적으로 저분이
어떻게 뷰티 쪽에 그리고 침구 이쪽으로 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시다가 어떻게 남편의 그 일을 본인이 또 관여하게 되면서 대표로서 영업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리고 지금 창업 쪽에 접목해서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도 지금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했지만 그 메시지가 당신도 뭘 하든 할 수 있어.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전문가죠. 그래서 여성인들의 경력 개발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다면 업종을 떠나서 전혀 뷰티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특수설비 변전 이쪽에 또 대표로서 그냥 바지 사장이 아니고 그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걸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요. 예,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누굴 하냐? 여기 김진호 우리 목사님 하실 수 있어요? 그 지금 책 쓰고 계시죠? 책 쓰고 계시고. 여기 김진호 목사님, 여기 아까 들어오신 거, 여기 지금 발표 가능하세요? 지금 뭐 일하고 계신가 보네. 그러면 강형구 우리 또 신보 지점장님께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 넣으셔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켜드릴게요. 아마 저 지점장님으로서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네. 예, 한번 화면 공유해.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쇼하면 뭐 날라다니고 그렇습니까? 없어요. 그럼 요걸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손 써가지고 아마 이렇게 여기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용보증기금에 다니고 있고요. 17기로 된 올해가 되어 4학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파워포인트로 작성했는데 원래는 제가 파워포인트가 아니었고요. 한글로 보냈는데 지난주에 발표하신 분들이 다 파워포인트에서 쓰고 다시 했더니 또 오늘 발표하신 분들 다 한글이시네요. 제가 처음에는 파워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용보증금 다니는 게 지금 한 26년째 다니고 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저희가 좀 정년이 좀 보장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강의뿐만 아니라 이전 상반기에도 우리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열심히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길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건지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석사과정 받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까지 지원을 해놨는데 그래서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선배들이 나가서 퇴직 후에 창업 후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창업을 할 계획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계획은 없고 혹시 책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말은 좀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 자료를 좀 작성했으니까요. 그렇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잠시 전에 했지만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대구에 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에 있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지방 공공기가 이전을 하면서 대구에 이전이 됐고, 대부분들의 이제 요즘에 어려운 것들이 서울에 뭐 터전이 있는 직원들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 주말 부부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자주 되니까 요즘에 3대가 덕을 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현재 지금은 제가 부천에서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가 옮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현재까지 보증이 있는 잔액을 제가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설립한 게 한 76년이거든요. 76년부터 지금까지 한 46년 좀 넘은 것 같고요. 제가 입사한 게 한 96년이니까 26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뭐 한 20년 동안 잠잠한 10조 정도 이하의 보증 잔액을 갖고 있었던 게 갑자기 한번 폭 뛰는 10조가 1년에 뛰었거든요. 그때가 다들 아시는 IMF 외환위기 시기에 갑자기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갑자기 한번 뛰죠. 그 다음에 19년부터 또 갑자기 뛰고. 그래서 우리 경제는 항상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팬데믹 위기에서 10년 주기설로 가는데 10조 뛰다가 지금은 더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고, 아마 내년 경기도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거기에 경제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최근 뭐 레고랜드 발이니 채권 시장이든지 불안정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시기가 됩니다. 항상 안 좋은 시기에 남들은 조금 뭐 편안하다 뭐 할 때 신용보증기금 계속 일을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바쁜 게 별로 저희들한테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은 시간은 아닌데 내년에도 조금 바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증 잔액입니다. 저희가 보증을 하는 잔액이 지금 현재 한 67조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증하는 영역이 그냥 일반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하는 게 한 67조고, 회사가 좀 규모가 커지면 유동화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보증하는 건 여기 포함 안 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보가 여러 가지 한 업무 중에 다 보면 지금 한 8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보증은. 근데 회사채는 중견기업, 대기업도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상대만으로 한 잔액이 지금 한 67조 정도. 10월 말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규모가 있고, 참고로 이제 보증을 하는 시장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보증재단이 있고, 이렇게 세 분을 나뉘는데, 기술보증기금은 89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떨어져 나가서 기술만 좀 특화해서 보증을 하는 기관이 있고, 한 22조 정도 지금 보증이 있습니다. 지역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립해서 각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기관들, 그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책을 쓴다면 하고 싶은 말들인데요.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 보면 680만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680만 개 업체 중에 보면은 법인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개인이 나머지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창업기업 수를 항상 보면 신생소멸하면 신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옆에 우측에 보면 창업기업의 수를 그래프로 하는 게 연도별로 창업기업 수가 있는데, 거기는 들쑥날쑥은 하지만 이 뭐죠?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 말고 줄 해보면 그 기술 창업 수거든요. 기술 창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 12조 정도가 그런 기술 창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이번 업종으로 보면 요즘에는 뭐 컨슈머네이커나든지 기술 쪽 있는 쪽으로 대부분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한 가장 1위가 야놀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마켓컬리, 세 번째가 토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투자에 우리나라에 1위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가 저희한테 이제 보증 신청이 5천만 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그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점에서 평가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서 해준 게 5천만 원이었거든요. 몇 달 있다가 그냥 상환하고 나가서 시장에서 대박을 탁 했죠. 야놀자도 실은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초창기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가 지금 저 정도 되는 것 같고 토스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이렇게 신용보증기금하고 거래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자금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입사했을 때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두 가지.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가 영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벤처라든지 아니면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엑시트 할 건지를 고민을 하시고 들어오세요. 예전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나는 이 회사를 팔고 다른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 예전에 구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엑시트를 한다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실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더 경제 효과적인 거는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점이 지금 일반 창업 보증을 일반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는 지점이 있고 스타트업만을 별도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지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그런 기술 창업이나 이런 걸 별도로 운영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창업을 하시는 쪽은 그쪽을 가서 높게 하시면 좋고요. 이 창업을 하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데스밸리가 있고 지나가다 다인의 바다도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데스밸리를 지나기 전까지는 가급적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무너지면 다시 우리가 재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실리콘밸리나 이쪽은 투자 개념인데 저희는 대출 개념이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투자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들은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게 되면 블랙리스크라고 신용 불량 규제가 돼버리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보나 기보나 지역보증재단에서 초창기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기업은 자기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연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혹시 창업을 하실 때 자금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혹시 실패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재창업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은 마련이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충실히 설명. 통상 뭐 다들 알고 있는 신생기업 창업 생존율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5년 창업 생존율이 현재 한 3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통계라는 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대부분 5년 창업 생존율이 낮은 게 숙박 음식점이라든지 예술 스포츠 이런 쪽입니다. 이것들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좀 낮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기술 창업들은 실은 좀 더 생존율이 높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그룹들 보면 또 개인하고 법인의 생존율도 법인 생존율이 훨씬 더 높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창업 생존율이 5년 후에 생존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런데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통계장으로는 잡히질 않지만 그 생존율은 더 높을 수 있다.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런 위험도 있지만 그 생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실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면 드리고 싶은 말이 2011년에 이제 히든 챔피언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한 19개 기업들에 대해서 쭉 뭐 이야기를 쓴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한 뭐 원칙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했던데 그때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내가 책을 쓰게 된다면 이런 식의 방향으로 제가 지금까지 좀 거짓말 좀 덧붙이면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의 보증을 했을 건데 성공 기업, 실패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한 기업들만 쓰는 게 아니고
실패한 기업들에도 그 실패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물론 그 사람들이 동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해서 책을 좀 썼으면 뭐 그런 마음이고, 지난주엔가 막 교수님이 아마 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신진호 대표의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요즘에 저희 이제 신보든 이런 창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은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책을 한번 쓴다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에서 이제 여담이지만 2011년에 히든 챔피언이라고 선정됐던 기업들 중에 19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은 이미 거래소 정지가 됐고요. 9개 기업만 그때보다 2011년보다 지금 보니까 9개 기업만 주가가 한 1.5배 이상.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 한 절반 정도는 비리비리하고 있는 그 정도라는 게, 아주 유망한 기업들조차도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신진호 대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제가 이제 2016년, 7년 이때 본점에서 실제 이제 창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만들었던 제도가 스타트업 네스트라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보증만 우리가 지원하고 끝나버리다 보니까 창업 기업들이 생존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증을 지원하기 이전에 한 3개월 정도 엑셀레이터하고 접목이 돼서 충분히 멘토도 만들어주고 강의도 받게 하고 해서 엑셀레이터를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게 스타트업 네스트라고 해서 제가 1기 때 만들었었는데, 그때 같이 런칭했던 게 신진호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취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했던 게 진짜 이 스타트업들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그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히든 챔피언에서 말하는 이유가 한 5개 정도거든요. 꿈꾸는 자가 성공을 이룬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기업의 보증 조사를 나갈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비전이 뭡니까? 라고 여쭙거든요. 회사가 비전이 없는 회사한테 저희가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년 뒤, 10년 뒤의 회사의 모습을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가 항상 묻거든요. 항상 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이고,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이 미칠 정도는 되어야 성공하지 않겠냐,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위험하지만 담당이 가잖아. 준비된 자가의 창업이 성공한다. 우리 누구죠? 김현주 원우님께서 이 책에도 뭐 그렇게 써 계시더라고요. 준비된 창업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저도 100% 동감하고, 항상 자기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창업에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면 강점으로 창업을 하라, 이런 쪽에 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래야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라.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어봐야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필요한 적기에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팟, 애플에서 만든 아이팟이라는 게 MP3를 원천적인 기술이 실은 누구였냐면 저희 나라에서 만들었던 게 MP3 원천 기술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미국에다 팔아서 미국에서 아이팟이라는 것을 가면서 저희가 로열티를 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MP3 만들 때는 아직 시장이 그만하게 되어 있지 않고 기술력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필요한 적기, 시기가 있었던 그런 것들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인생 2보자 관련해서 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제가 이제 이론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동반자, 조력자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제가 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힐러리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힐러리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셀파라는 텐징이라는 사람이 셀파거든요. 그래서 셀파가 없으면 절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 지금 한 권만 가지고 계세요. 나머지 2권은 없어요. 예, 아직 사진. 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선물 드릴게요. 아이고. 선물 드릴 목적은 이 볼륨에 있는 분들을 좀 신경을 써셔서 다음에 찾아가 커피라도 한 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으로 해가지고 창업했을 때 법인 30% 이하일 때 자기 회사가 아니니까 사실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맞는지. 지금은 법인이면 무조건 연대보증 면제입니다. 네, 법인이면 지분
근데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증을 지원하려면 그게 이제 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실제 이제 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일단은 연대보증 책임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게 2018년 4월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든 창업이 저희 이제 말씀드린 신보, 기보, 재단만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먼저 그런 연대 책임을 없애고 민간을 여러 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민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공 영역에서는 저희 3개 기관은 연대 책임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보, 재단. 네. 서울보증재단이고 신용보증재단. 네. 서울보증재단 아마 연대 책임이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저 읽어보시고 마케팅 제가 차원에서 진짜 저 오늘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저 궁금한 사항들을 지금 다 하셨거든요. 이걸 그냥 책으로 내시면 3%에 나가실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의 강현호 우리 지점장님을 신용보증기금의 강현호 지점장님을 모십니다 하고 한번 가서 하면 이제 오히려 저 굉장히 본인 브랜드 포지셔닝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본인이 1000개의 기업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추적 조사하셔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아까 임팩트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배달의 민족 왔던 그런 사례들 에피소드 그런 건 벌써 딱 꽂히잖아요. 그럼 저분이 그때 5천만 원 그 보증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네. 저도 있어요. 저도 배달의 민족이 그때 광교 거기 제가 보육센터에 2010년부터 2011년 12년 있을 때 그 광교 거기에 보면 1층에 1년에 한 번씩 그 관련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결과물들 뭐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에 제 옆에 부서가 우한형제 해가 배달의 민족 그래가 그 철가방 가지고 막 이러길래 쟤들 저거 사업은 되려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막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바가 많아요.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내 관점에서 보면 판단을 못해. 저게 잘 될 기업인지 안 될 기업인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또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분 더 해볼까요? 김진호 우리 목사님 발표 가능하세요? 지금 가능할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희 씨 가능합니까? 신성희 씨 안 보이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혜린 씨. 예, 다들 지금 못 들어오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제출은 안 하셨는데 준비 가능하신 분 계세요? 박혜경 씨는 냈나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종욱 교수님도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도 제출했는데 예. 그러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PT로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요거 보여드립니다. 다들 제가 경쟁을 붙였군요. 예. 네. 예. 이 화면 공유하면 될까요? 예, 하시면 됩니다. 예. 화면 공유 될 겁니다. 예. 혹시 나옵니까? 예, 잘 나옵니다. 예. 뭐 기술 창업 사례라는 과목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예.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번 학기는 박남규 교수님께 몰빵한다.
아, 강남 영광입니다. 교수님 수업에만 해야 되겠다는데, 근데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기술 창업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상당히 생소해가지고, 네, 저와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이 과목이 저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저를 도전해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과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행입니다. 아, 이제 뭐 자기소개, 현재 하고 있는 일, 창직명, 소속 등을 자유롭게 써라 하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질문으로 결국 이제 끝나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글로벌 평생학습을 주임 교수를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스위스 SDG 유니버시티라는 유학 상품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데요. SDG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UN에서 제정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스위스의 SDG 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프랭클린 대학, 그리고 유엔의 교육기구인 유니타르, 그리고 저희 학교가 삼재 합의해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요. 전공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과 뭐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학 상품을 마케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일한 직임을 가지면서 영종도에 이제 국제학교가 이제 특구를 세워가지고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종도 국제학교 설립 TF팀에 들어가서 아마 그 스위스 SDG 유니버시티를 역으로 영종도 국제학교 특구에 좀 유치하는 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이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경영학을 융합을 해서 아가페 사랑 경영학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가페 사랑 경영학의 어떤 창시자,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리고 또 전도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정의해 보면,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사랑의 대상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인데, 또 경영은 플랜 투 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융합을 하면 아가페 사랑 경영이란 보호와 육성의 관점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고 또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아가페 사랑의 관점,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윤리 경영, 정도 경영, 혹은 최근에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영성 경영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가장 최상위의 관점과 동기인 아가페 사랑의 관점과 동기를 가지고 경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첫 번째 책인 아가페 사랑 경영학, 여기서는 이제 아가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랑 경영학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SDG 유니버시티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유엔이 제정한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바로 이 아가페 사랑 경영 관점에서 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 또 이어지는 책들과 연관되는 주제들인데, 그래서 아가페 사랑 경영 관점에서 본 품위 있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번째 책, 소책자인데요. SDG 8번을 이제 아가페 사랑 관점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이제 내게 된 것은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17개니까 17명의 교수님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제 영어로 책을 냈는데, 요게 유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한글판과 영문판을 통합한 소책자를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의도한 거 아닌데, 이 책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아가페 사랑 경영 관점으로
SDG 17가지를 다 다룬 책을 각각에 출간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우리 박남 교수님이 네이버 프로필에 책을 꽉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연내에 꽉 채우자 해서 지금 이제 아가페 사랑 경영 관점에서 본 SDG 17가지를 이제 원고를 이제 탈고한 상태고, 그거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뭐 상중하 정도에서 이제 세 권의 합권을 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설교집 2권도 출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어찌하다 보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 기말고사 설교집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표지를 어제 밤에 보내줬는데 이게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물어도 보고 싶은데, 여기서요. 네 종류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2개는 이제 모양 2개씩 모양이 같고 2개는 색깔이 다른 그런 형태인데, 이제 요거는 요거랑 요 빨간 게통, 요게 이제 모양은 같으나 색깔이 다른 거. 요게 또 이 그거. 모양이 같은데 요것과 요것.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려한 색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책방에 이렇게 온라인 화려한 책은 한번 눈이 들어가고 마케팅적으로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요걸까요? 예. 화려하면 예. 화려한 색이랑 파스텔 톤에 좀 이렇게 강렬한 색깔, 그 열정을 담을 수 있는 네. 요 색깔 좋은 것 같은데. 예. 참고하시면 예수님의 보혈 뭐 이런 느낌. 아, 그러네요. 또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을 쭉 들으면서 또 제가 이렇게 흘러오는 걸 보았을 때 저를 정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2가지가 현재는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가페 사랑 경영이라는 것이고 SDG,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 된 SDG 17가지입니다. 빈곤 퇴치 기하 종식. 사실 아가페 사랑 경영을 주장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필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좀 이게 사실은 너무 하늘나라 얘기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SDG하고 만나니까 그 정신과 어떤 그 동기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온 인류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이 움직여야 될 이유가 뭐냐? 온 인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이 2가지가 만난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영문 로고입니다. 그래서 제 사명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가페 사랑 경영과 SDG를 전파하는 전파자, 또 어떤 보호와 육성이라는 아가페 사랑의 관점으로 지속해 가는 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촉매자, 그리고 아가페 사랑 경영의 확산, SDG의 확산, 또 종합해서 아가페 사랑 경영 관점에서 본 SDG 확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직명을 써야 되는데 창직을 어떻게 써야 될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제가 작년에 설립한 법인명을 썼는데요. 주식회사 ABC 컨설팅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한 ABC지만 이제 아가페 러브 비즈니스 코칭 앤 컨설팅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에 설립한 선교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 메인 페이지가 없어요. 사실 없어가지고 뭐 내세울 건 링크드인밖에 없는데, 링크드인에 이제 뭐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일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아직은 미미하고, 요게 이제 링크드인 메인 페이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블로그, 최근에 만든 블로그 만들고 15편 썼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이버 프로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박종욱으로 검색하면은 너무 동명이인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거의 꼴찌고, 근데 박종욱 목사로 검색을 하면 제가 단독으로 나옵니다. 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 혼자만 프로필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렇게 계속 수정 작업하는데 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이 수업 듣는 내내 요거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몇 주째 걸쳐서 지금 현재도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여기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도서가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계속 매일 문의를 하고 있는데 예. 네이버 도서가 요번에 개편이 되면 네이버 쇼핑하고 합쳐지면서 예. 요게 조금 복잡해져 가지고 여기 네이버 도서에 검색이 되는데도 검색이 안 된다고 자꾸 하면서 요게 아주 안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실갱이 중에 있습니다. 요게 꼭 실려 가지고 그 다음에 예. 꽉 차는 날까지 이제 올해 예. 말까지 열심히 달려보고자 합니다. 아, 이상입니다. 야. 그 목사님,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제가 창업 쪽에 이렇게 하면서 가장 기업가 정신에 흡수율이 좋은 분이 신학과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100년 전에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드는 당시에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공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1900년 초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량 실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차 그 뭐죠? 그 공황, 세계 공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으로 해서 후보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 전기라는 2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단기간에 1년도 안 되는 단기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프레임 구조로 H빔 강을 만들어서 전기 고로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거의 1200도 이상 올림으로 해가지고 탄소를 집어넣을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철강이라는 게 철강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00층 이상의 그런 게 나온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그 소외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기계화되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뭐죠? 그 보면 뭐 인간을 그 기계에 비유해 가지고 코믹 영화 그런 거 나오고 했잖아요. 막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인간의 욕구라는 관점에서 이제 심리학이 나왔고 그 배경이 경영학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재상인데 이제 거기 피난 비슷한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벌써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대서양 배 타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직장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게 서울시립대 같은 데서 경영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심리학 기반의 경제학이 심리학 기반의 경제학이라는 걸로 시작한 게 경영학이 된 거예요. 심리 경제. 그래서 근데 이게 200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창업학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저는 영성 경영학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인간의 욕구라는 관점에서 심리학 접근 방법으로 사람을 어떻게 매니징 하는가, 그래 동기부여, 리더십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상위 욕구에서 인파워먼트 이런 게 다 보면 서로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이 힘 받아 가지고 오히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하는 게 인파워먼트고 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영성 경영이 뭐냐면 이 인간의 욕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지혜적인 관점에서 기도하고 경영을 하면 이거는 내 수준에서의 그런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것도 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사랑 아가페 그쪽 경영이 결국은 저는 영성 경영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혼을 중심으로 육적에 가까운 게 이게 지금 인간의 욕구적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했다면 학문이 이제는 혼의 영역에 영의 영역에서 혼을 컨트롤하면 이게 하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성 경영 이런 영역이 하나 나오면 이게 이제 경영학이 아니고 창업학의 또 다른 말이 영성 경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나올 때
이제 그때 2차 산업혁명 때 전기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이 소외가 되면서 이제 파업이 일어나고 일이 순간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자동화되면서 그게 뭐죠? 대량 생산 포드의 그 T 자동차가 나오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나오고 그럼 사람이 이제 소외감면서 그때 이제 대량해지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좀 비슷해요. 그때도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경기는 침체되는. 원래는 경기가 활성화되어 오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그 궁합이 맞는데 역설적이어도 모순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스태그 경기가 하강이 되니까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근데 돈은 계속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 미치는 거지. 근데 돈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만들고 후보해가지고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늘린 건데 지금이 악급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 AI가 너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제보다도 우리가 지금 AI와 또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또 대량 해고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대량 해고가 또 오고 그게 자동화라는 그게 옛날에는 전기에 의한 근육의 자동화였다면 지금은 사고의 자동화가 오니까 우리가 쓸 자리가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좀 노아의 그런 역할, 방주의 역할 그게 뭐냐면 그 AI에 대응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봤더니 저는 이제 창업대학원에서 결국은 AI와 우리가 공통적인 게 두 개가 있고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복잡하면서도 판단을 요하는 건 똑같아요. AI나 우리나. 그런데 우리가 일의 그 12시간을 하면 8시간은 AI나 우리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월급 들어오면 이거를 분산시켜 우리가 이체시키고 이런 거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금리가 낮은데 우리가 보내줘. 근데 이걸 이제는 AI가 다 해버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과거에 해왔던 거에 대한 반복적인 일을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고. 그런데 사람은 창의적인 거. 복잡하면서 판단을 요하는데 AI가 하지 않은 미래적인 일, 안 해본 부분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포지셔닝이라는 직이 나와야 되고 거기 포지셔닝적으로 안 하는 차원을 만들어내서 그걸 하는 걸 저는 창직이라고 하고 지금 만들었는데 능력이 결과를 못 내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거기에 셀프 인턴을 통해서 한 5년에서 10년을 결과를 만들어낸 결과물이 레퍼런스인데 거기 출판, 논문, 학위, 프로젝트 결과물로서의 그런 사업계획서 또는 랜딩 페이지로서 인플루언서가 하는 그런 유튜브, 뭐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거고 거기다가 기사. 근데 이런 레퍼런스가 네이버가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IS 같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들어가는 ISSN, ISPN, ISBN 이런 형식이 들어가야 돼. 자기 혼자 자기 만족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에 순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독고다이 같이 내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한 5년에 10년을 창업대학원에서 학위를 하면서 미래의 것을 미리 가설을 해서 내가 꾸준히 셀프 인턴을 하면서 강의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거기만 순고나 이런 데 강의 개설하면 무료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앉혀놓고 내가 하면서 그 레퍼런스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창업이 돼요. 업은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창직을 통해서 창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뭐냐면 내가 갈 장소나 그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거고 업은 뭐냐면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했다는 거, 취업을 했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취직을 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자리에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냥 내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월급은 받겠지. 근데 취업을 했다는 말은 내가 능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했다는 거, 취업을 했다는 거, 취직을 했다는 호텔이 어디 주방장 하나 들어갔다는 말이고 취업을 했다는 거는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뜻이에요. 그 취업 과정하고 취직 과정 다른 겁니다. 취직은 브랜딩 과정 이런 거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없는 거 만들어낸 돈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취업은 뭐냐면 프로가 된다 이 뜻이.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단어 하나도 내가 디파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칼로 말하면 무딘 칼이 아니고 생각의 그 샤프함이 있어야지 내가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조업에서 뭐 물건 뭐 특별한 뭘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뭐 제품 하나 만들어봤다 그 라이프 사이클이 뭐 1년 됩니까? 근데 그런 걸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그 업이 있어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업이 생겼다는 걸 내만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DB상에서 구글이 인정해주는 레퍼런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뭐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최근에 제 자랑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들어가 보니까 글쎄 제가 다 채웠더라. 뭘 다 채웠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그 목사님처럼 저도 이제 박남규 있잖아요. 박남규를 치면 글쎄 여기 첫 번째 여기 이분은 국가수 이분은 맨날 그 정치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맨날 여기 보면 기사를 너무 많이 내 가지고 이 기사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1등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정치인이 박남규 기초원 얘는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기사가 되니까 두 분은 기사로 먹고 살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가. 그런데 저는 오래 가. 왜 오래 가냐면 책이 지금 6개가 최근에 3개를 제가 여기 저 본인 참여 있죠.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인물 정보 수정 신청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수정 신청으로 들어가 하면 돼요. 이게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딱 했더니 네이버 링크 주소 있죠. 그 책 검색하면 나오는 그 사이트 그거를 했더니 3개 하니까 하루 만에 그냥 업데이트가 딱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채웠어요. 이제 채웠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여기 판면을 다 채웠어. 옛날에 보니까 2012년도 창업대학원 저는 1년을 했기 때문에 창업대학원 2학년 차입니다. 이거는. 그때 공동출판을 3개를 한 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일단은 보면 이게 뭐 내가 단독을 했는지 뭐 알게 뭐예요. 일단은 DP가 되는 거잖아요. 딱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양이질을 만든다고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냈거든요. 그때 그 양적으로 갔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서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컨택이 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삼성 대상으로 소송하는 회사예요. 그 특허 괴물 거기에 제가 리크루팅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국식 발음 해가지고 제가 그 헤드쿼터에 아시아 헤드쿼터직인데 거기 9명의 책임자를 뽑는데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 되는데 그때 제가 유학 좀 갔다 올 거. 유학 가가지고 그때 한 몇 년만 있다 오면 네이티브 되면 발음이 좀 R이 잘 되면 그다음 저 아마 삼성 상대로 지금 특허 소송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 한남동에서. 근데 그런 자신감이 제가 창업할 수 있는 기초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공동출판하면 저렇게 저기 지금 공동출판이 5군이잖아요. 지금 문화창업 하나 있고 근데 문화창업 저것도 제가 그 POD 출판을 해가지고 잘 했기 때문에 조금은 마케팅력이 저 회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다 유통은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주문하면 10일 만에 배달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저거를 리버전을 해가지고 정말로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책들이 다 보면 프로젝트성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묻어가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제 이야기를 요번에 나오는 그 볼륨 3부터는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다 보면 저는 뭐 저걸로 먹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에 나가고 그럴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요 이제는 그 뭘 만들어서 창업하는 시대 그 업을 만들어내는 건 끝났어요. 업이 나의 어떤 그 크리에이팅 능력, 컨텐츠 크리에이팅이 그게 다
상품으로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디즈니 모델, 그러니까 스토리가 상품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상품은요, 없는 것도 외주 용료에 다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은퇴를 해가지고 보통 55세에서 60세 은퇴하는데 40년을 그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나와 맨날 깃발 들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보람이 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또 아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좀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또 천안아산에 그래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하여튼 한 화요일 정도나 수요일에 미리 공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수님.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사진. 예. 예, 사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년 후에는 아마 내노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건 확신합니다. 컨텐츠 기반으로 AI와 공존하는 삶의 리빙 전문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